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 나는 대학 시절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 나와 가까운 친구였던 수지는 늘 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해오고 있었다. 수지는 어릴 적부터 민감한 체질이었던 것 같다. 종종 무엇인가를 느낀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저 그녀의 기분 탓이겠거니 하고 넘겼다. 어느 날 여름방학, 우리는 학교에서 가까운 시골 마을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 자연 속에서의 조용한 휴식이 필요했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선택한 곳은 오래된 전통 한옥이었다. 한옥의 주인은 친절한 할머니였는데 그곳이 꽤 오래된 집이라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이상한 점은 없어 보였다. 첫날 밤, 우리의 방은 마루와 연결된 작은 방이었다. 방문을 열면 너른 마루가 있었고 그 앞에는 오래된 느티나무가 서 있었다. 그날은 날이 저물고 조금 오래된 창문 너머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우리는 피곤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한밤중에 갑자기 수지가 나를 깨웠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방금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수지가 속삭였다. 나는 무슨 소리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차마 말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나는 일단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밤은 고요했으며 느티나무 가지가 바람에 살랑거렸다. 그때였다. 창밖 어둠 속에서 알 수 없는 형체가 나타났다. 처음에는 고양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분명 다른 것이었다. 형체는 사람 같았는데 그것은 고개를 천천히 돌리더니 우리를 응시했다.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나는 급히 창문을 닫고 수지에게 돌아왔다. 수지는 벌써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고 있었다. 여기 무언가 있어. 그녀는 거의 울음을 터뜨릴 듯 말했다. 나는 그녀를 진정시키며 아침이 오길 기다리자고 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할머니께 어젯밤 일을 얘기했다. 할머니는 잠시 무거운 표정으로 우리를 보시더니 그 느티나무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이 집은 여러 세대에 걸쳐 내려왔는데 오래전 마을에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아이 영혼이 그 나무에 산다는 전설이 있었다고 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지만 때때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이야기가 믿기지 않았지만 어쩐지 소름이 돋았다. 그날 밤 나는 또다시 깨어났지만 이번에는 수지가 아니었다. 이번에는 꿈속에서 어떤 아이가 나무 아래서 웃고 있는 모습을 보았던 것이다. 그 애는 외롭지만 동시에 어딘가 슬퍼 보였다. 여행이 끝난 후 서울로 돌아왔지만 그 경험은 잊을 수 없었다. 수지와 나는 오랫동안 그 일을 이야기하곤 했다. 수지는 자신이 본 것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다고 확신했다. 그 이후로 나는 여전히 밤에 느티나무를 볼 때면 그 아이가 떠오른다. 그 경험은 내게 영혼의 존재,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다. 때로는 의문이 남지만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고 여겨지기도 한다. 그 경험은 두려움과 동시에 경이로움을 함께 남겼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여름밤의 기억으로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그중 한 가지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괴담이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에 기초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과장되고 왜곡되어 다양한 버전으로 인터넷에 퍼지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어느 날 밤 한 여학생인 지수가 열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시작된다. 지수는 일본에서 유학 중이었고 방학을 맞아 한국에 잠시 돌아와 있었던 상황이었다. 열차가 인적 드문 시골 마을을 지나갈 때쯤 지수는 급격한 피곤함과 함께 미묘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창문 밖을 내다보니 어렴풋이 보이는 어둠 속에서 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그녀를 주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곧 이 불안감이 단순한 피로 때문이라고 여기고 눈을 감았으나 열차가 터널에 진입했을 때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초조한 마음에 지수는 결국 눈을 뜨고 창문 밖을 바라보았고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창문 밖에는 얼굴이 일그러진 채로 서 있는 한 여인이 있었고 그녀의 입에서는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지수는 끔찍한 공포감에 몸이 얼어붙었고 당황한 나머지 주변 사람들에게 그 장면을 설명하려 했으나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때부터 지수는 밤마다 그 얼굴이 꿈에 나와 자신을 괴롭히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녀는 점점 정신적으로 쇠약해졌고 결국 학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했을 정도였다.
시간이 지나 그녀는 그 꿈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게 되었고, 놀랍게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사람들이 하나 둘 등장하기 시작했다. 조사 결과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인근 마을에서 실종된 많은 사람들 중 한 여성의 유령이 목격되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 드러났다. 그 유령은 사고가 발생한 날 원전 근처를 지나던 열차에 있었던 한 여성이었으며, 제대로 피폭 방지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비운의 인물이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그녀는 억울하고 한스러운 마음에 아직도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떠돌고 있는 것이었다. 이 소식은 어느덧 사람들 사이에서 커다란 공포의 대상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지수는 이후로도 한동안 그 여인의 환영에 시달려야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수는 점차 그 여인의 존재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녀를 위한 작은 위령제를 혼자서 올리기로 했다. 그 후로 조금씩 그 여인의 환영은 사라지기 시작했고, 지수는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인터넷상에서 계속 회자되며 후쿠시마 사고와 관련된 또 다른 글담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제는 누가 처음 이 이야기를 시작했는지도 모를 만큼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되며,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공포에 관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니면 단지 누군가의 상상 속에서 시작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인간의 상상력은 끝이 없다는 점과 진실과 상상이 혼합된 이야기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서울의 무더운 여름밤, 김현수는 늦게까지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시간이 이미 자정을 넘긴 시간이었다. 그는 평소보다 오래 걸린 야근이 꽤 짜증났지만 내일 오전에 있을 중요한 회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의 아파트는 외곽에 위치해 있었고, 늦은 밤에 그곳까지 가려면 한참을 지하철로 가야 했다. 현수는 빈 지하철 좌석에 앉아 가방에서 이어폰을 꺼내 꼬여있는 선을 풀었다. 아직도 울적한 기분을 달래기 위해 그는 음악을 듣기로 했다. 지하철은 조용했고 멀쩡한 칸엔 그 외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간혹 출입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들려오는 한산한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현수는 지하철 창밖을 바라보며 빠르게 지나가는 어두운 터널 풍경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 음악 소리가 잠시 멈췄나 싶어 화면을 보기 위해 시선을 돌렸을 때 창문에 비친 자신의 뒷자리 그림자가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다시 돌아보니 누군가가 앉아 있었다. 언제 탔는지 모를 마스크를 쓴 여성이었다. 서늘한 공기가 지나갔다. 현수는 이 시간이면 사람이 거의 없는데 별일은 아니겠지라고 스스로를 한심시키며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묘한 불안감은 점점 커졌다. 그는 이어폰을 조금 낮춰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주변 소리를 들어보기로 했다. 지하철은 곧 다른 역에 도착했고 몇 명의 승객들이 탑승했다. 평범한 광경이었다. 그러나 현수는 왠지 모르게 계속해서 뒷자리를 의식하게 되었고, 결국 참다 못한 그는 다시 뒤를 돌아보았다. 그런데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단지 처음과 달라진 점이라면 고개를 조금 더 앞으로 내밀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마치 무언가를 속삭이려는 사람처럼 현수는 등골이 오싹해지며 다시 정면을 바라보았다. 마음이 급해지고 긴장이 높아졌지만 곧 그 여성이 다음 역에 서내릴 것이라고 자신을 다독였다. 불안감은 끝내 그의 생각을 멈추지 않았고, 현수는 괜한 두려움인가 싶어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몇 정거장 후 지하철은 또 다른 역에 도착했다. 현수는 떨리는 손으로 이어폰을 정리하며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확신하듯 뒤를 돌아보며 그녀가 내리길 기대했다. 그러나 그녀는 내리지 않았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는 그가 이어폰을 정리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설마 하는 마음에 현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몇 칸을 옮겨 다른 자리로 이동했다. 몸과 마음이 계속 경계를 하게 되었고, 댐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공포가 그의 몸을 휘감았다. 그는 지하철 창문에 다시 한번 뒷자리 상황을 확인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지하철이 터널로 들어가는 바람에 창밖은 어두운 그림자로 가득했고, 그 속에서 자신만의 상상인지 아니면 정말인지 모를 기묘한 형상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만 같았다. 이내 지하철은 깜깜함을 벗어나 역에 도착했고, 현수는 서둘러서 지하철을 빠져나왔다. 내리는 순간에도 그 여성이
다시 그의 뒤를 따라 내릴까 두려웠지만 다행히 그녀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지하철 문이 닫히는 것을 보았다. 마음속에서 안도감과 함께 여전히 떨림이 남아 있었다. 빠르게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 내내 그 여자의 서늘한 시선이 계속 따라오는 것만 같았다. 현수는 아파트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잠그고 집안 곳곳을 확인했다. 여전히 그 여자가 따라온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며 안정을 찾으려 노력했고 결국 샤워를 마친 후 침대에 누웠다. 그날 밤 현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그는 다시 그 지하철에 타고 있었고 그 여성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점점 그의 자리로 다가오고 있었고 그는 아무리 멀어지려 해도 꽃 같은 거리에 있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보고 싶었어요. 현수는 땀에 흠뻑 젖은 채로 잠에서 깨어났다. 새벽 햇살이 창문 사이로 들어오고 있었고 그는 창문으로 다가갔다. 바람이 살랑 불었다. 하루가 밝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도 가끔씩은 밤길을 지날 때면 그 여자와 다시 조우할까 두려운 나날이 계속되었다.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공포가 그와 함께했다. 현수는 그날의 경험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마치 그저 무의미한 사건이었던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그 여자가 남아 있었다. 무언가를 전하려 했던 그 형언할 수 없는 메시지가